오전에 진행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속개가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국힘이 드디어 청문회장에 참석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위해를 받았다는 것. 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청문회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올려주시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공유하면서 오후 청문회 어떻게 될지 지난 오전 청문회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그리고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요한 정치평론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바쁜 시간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청문회 오전 상황 여러분들 기대했던 만큼 충족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 규명이 될 것이냐, 누가 실제로 범죄 행위의 최우두머리로 활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 될지 먼저 노영희 변호사 전반적으로 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전 청문회. 국민의힘이 작정을 했구나.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서 그대로 됐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사위원장 나오기 전부터 그 문 앞에 가서 연좌동성하고 소리 지르고 서영교 의원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정치산업부 문제에 많은 청문회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주요 증인들이 사실 많이 안 나오고 본인들 아마도 국민의힘 추적하고 조금 연결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은 본인들 보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방해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보십니까? 방해 작전이 성공했다. 어떻습니까? 방해 작전, 뭐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회의는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성공 여부는 뭐 갈릴 수 있는데 오늘 실효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을 막자는 게 목표면은 지금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들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겠으나 아예 이거를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그건 성공하기 어려운 목표였던 거죠. 다만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원천 무효다라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또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또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회의의 어떤 적정한 어떤 적법성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뭔가 단일 대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나오긴 나왔는데 증인 선서 안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혼자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사람들은 안 왔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면서도 다른 안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증인 불출석한 사람들은 사유서를 또 냈는데 대통령실 사람들은 사유서도 또 안 냈거든요. 이 사유서를 안 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탄핵 청문회, 이 탄핵 청원에 관한 입법 청문회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걸 안 낸다인 건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데 대통령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인 출석을 불출석하면서 또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어떤 회의에 대한 규정을 뭐다라고 하고 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막기는 해야겠는데 좀 뭔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돼가는 그런 모습이 일견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출연하신 분도 자유롭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 김민하 평론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의도했던 바가 먹히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자, 그 노영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안 나와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면 이제 실제 고발이 되고 사법 처리를 받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돼서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고발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네. 이제 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오늘 주요 증인 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회 신고서를 냈잖아요. 예.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뭐 그거는 좀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라고 사유를 밝히면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뭐 처벌을 받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발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수령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사실은. 자, 어제 이제 국힘은 안 나오기로 했다가 결정을 못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됐다가. 그 상태에서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자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나왔어요. 국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왜 출석했느냐? 그러니까 왜 참석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 완전히 물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탄핵 청문회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난번처럼 청문회 참석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홍보의 도구로 쓰이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라 해서 반대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청문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부터 저렇게 그림을 보시다시피 사실 불법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청문회 자체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불법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프레임을 짜려고 하다가 전현희 의원이 폭행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가 흘러가듯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국힘의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안 나와서 혼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엄청 격노했고 니네들이 그렇게 안 나가가지고 민주당 혼자 마음대로 하게끔 하고 이렇게까지 나오게 만들면 바보 아니냐. 쫓아가가지고 반대말이라도 하고 아니라는 거 반박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멍청하게 뭐 하는 짓이야. 막 화를 엄청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안 나갈 수가 없다. 우리 대신 나가서 이 상황을 조금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건데 좀 전에 최희원 평론가 말한 것처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죠. 네.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이렇게 뺨 맞고 깜짝 놀랐어요. 네. 게다가 얼굴만 빨갛게 된 게 아니라 허리도 다치고 다 다쳤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 방송 중에 혹시 전화 연결이 되면 직접 그 상황을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통화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좀 이제 제쳐놓고 지금 이수환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습니다. 댓글로 정말 무법천지 국민의힘 방해작전 성공 국민들 가슴에 폭탄 투척은 확실히 한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인하 평론가께 좀 여쭤보면요. 사실에 대한 분석보다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은 오늘 저렇게 하면 실제 국민들이 이게 반헌법적이다. 자, 그리고 불법적인 청문회다.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한테 전달될 것으로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예. 저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 보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걸 보고 어떤 국민들이 사실 저렇게 연좌를 해서 탄핵을 막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층 중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권자층은 다수 전체가 아닌 거잖아요. 보수층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수층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사실은 요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걸 논리적으로 사실 우리 스픽스 대표님은 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거를 잘 이제 물어보시는데 논리적으로 따져서 사실은 국민의힘 논리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국민 청원을 통해서 법사위에 어쨌든 제출된 청원에 관한 입법 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는 청원 심사를 이건 청원 심사 거리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어쨌든 탄핵 소추를 하라는 내용의 청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원을 심사를 했는데 탄핵 소추를 하라는 결론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대로 지금 예를 들면은 탄핵을 해주세요라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법한 탄핵 소추가 되는가는 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탄핵 소추와 관련된 절차는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주장을
이 회의 구조 내에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한 주장을 해서 그러면 그러한 주장이 어떠한 주장의 논거가 되냐면 이 입법청원을 그러니까 폐기하자라는 주장의 논거가 되는 거잖아요. 폐기를 주장하면 돼요, 들어와서. 그럼 폐기를 주장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아니다, 이 청원은 본회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어떠한 장이 이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 탄핵 청원의 어떠한 그 내용이 예를 들면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는 저 회의에서는 아 그래 이유 있어 라고 될지도 모르지만 뭐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내용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폐기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보자. 국회는 이렇게 결론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논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이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아예 이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스펙스 대표님 지금 또 저 사람 말 길어져 이래갖고 이제 마음이 급해지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 네. 이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저러고 있는 것은 무리다라는 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12일 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거 청원 청문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올릴 수 없는 건데 혼자 그렇게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해서 못 올리게 할 권한을 니네가 침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권한쟁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입법청문회 혹은 탄핵청문회 이런 걸 하겠느냐가 사실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들이랑 같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 증인들도 사실은 니네 마음대로 다 부르지 않았느냐.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을 끌어다가 니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우리들이 여기에 방해하고 반대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오늘 사실은 출석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들이. 근데 안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땠어요? 안 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제 자기네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보라고 연좌농성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동물국회가 또다시 연상이 되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선진화법을 자기네가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한나라당 때 박근혜 그렇죠. 뭐 그때도 그랬고 결론적으로 이거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자기네들도 사실 자괴감이 들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전현 의원이 다쳤거든요. 누구든지 어쨌든 어떤 폭력 행위에 의해서 누가 다치게 되면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문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승자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심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쪽 진영은 일단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맨 처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왜 대통령이 정권에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임성근이라는 투스타 하나 보호하려 이 난리를 치는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종호가 튀어나오고 삼부토건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차피 한 배,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타고 있지만 이 배가 갑자기 어떤 뭐 삼부토건이든 이종호든 어떤 배에 바위에 부딪혀서 쪼개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니까 무조건 나가서 막은 거죠. 그러면서 적전 분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즉 지금 이 얘기를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당대표 선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당대표 선거랑 연결이 된다면 한동훈이 나중에 당대표가 된다.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청문 과정도 향후에 이제 7.23 그 당대표 선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조금 논쟁적으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이 보라고 저렇게 집단적 행동을 했다는 것 동의를 하면서도 뭐 국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파악하는 대통령실 용산의 분위기는 극도로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좀 불안해한다거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뭐 국회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저런 행동이 대통령실을 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여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전 후보가
며칠 전에 했던 그 공소 취소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전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지금 힘도 많이 없고 갤럽인가 뭐 어디 조사에서도 보니까 29% 나와가지고 결국 또 30%대 밑으로 또 떨어져 있고 지지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졌긴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동훈만 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었었는데 한동훈이 갑자기 CBS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경원 너 지난번에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었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얘는 정말 유승민보다 더 나쁜 배신자. 얘는 정말 우리가 키워줘봤자 소용없는 놈. 이 사람을 대통령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수층에서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 후보가 왜 갑자기 사과를 했겠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를 부탁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부탁을 안 들어준 저놈이 나쁜 놈, 우리가 부탁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해버린 저놈이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쪽 정서가 중요한 거야. 그쪽 정서는 얘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얘만 되면 우린 당 망가지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꼭 대통령을 지키자라기보다도 대통령 플러스 당 플러스 보수를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조금 더 있어서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전현희 이제 의원이 저렇게 이제 폭행을 당한 이런 사건은 어떻게 봅니까? 김민하 평론가. 저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국회에서 해프닝으로 끝이 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죠.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국회 회의를 어쨌든 저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이 별로 정당성도 없는데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은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심각한 일인데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이 심각한 일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일은 대개 제 기억으로는 잘 책임 소재나 또는 진실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본질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지만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이게 해프닝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절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현 지금 사진도 보여지지만은 네. 전현 의원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에 이거 고발한다 그랬거든요. 네. 카메라 돌려보면 다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 전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나 누군지 성명 불상 혹은 신원 미상의 국민의힘 의원과 그 보좌진이 있었다. 나를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부 다 연주하면서 다 같이 있었었고 그 상황에 자기가 적진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현 의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현 의원 보좌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다 캐치를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군지를 밝혀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고발 들어가고 팩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제가 저게 굉장히 휘발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그 입장하는 과정에서 연자 시위를 하고 그렇죠. 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전현이 왜 왔으라고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손을 뻗쳤다거나 아니면 뭐 팔뚝으로 쳤다거나 이런 것이 만약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 비서진이든 뭐 보좌진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폭발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인 자기들의 대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과 과연 용산에서 쳐다봐 줄까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에서 폭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오를 저렇게 갖추고 있는 건 일시적이다. 앞으로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탄핵 청문 청원 청문회가 탄핵 청문회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휘발성이 굉장히 많다. 전현희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대체적인 사건들이 다 그렇게 연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이크로 코스모스님께서는 CCTV 영상 취재 카메라 확인하고 꼭 고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워낙 긴급하게 아침에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가해할 당시에 당사자가 누군지를 보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추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현희 의원이 누굽니까? 권익위원장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탄압받았던 바로 희생양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완전히 그 핵폭탄급이 될 수 있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삼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할 수 있었는데도 딴 데 안 가고 그 법사위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탁 꼭 찍어서 전현희를 공격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은 약간의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현이 딱 오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약간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네. 되어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을 딱 공격하는 게 하필이면은 대통령이 예전에 권익위원장일 때 그 사람을 엄청 공격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계속해서 가해를 하고 그 가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또 가해를 또 당하고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그림처럼 그려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당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정기현 변호사가 당하는 거랑 혹은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랑 틀려요. 서영교 의원이 맞았다? 그거랑 또 틀리는 거예요. 네, 전현 예. 의원이 맞은 거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의도성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CCTV 영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래서 전임 위원장을 잠깐 나오라고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또 본인이 약간의 신상 발언도 했는데 그 발언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의 쇼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당신들 무슨 쇼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크게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서 이걸 직감적으로 이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초동 제압을 해야 된다. 무슨 해퍼닝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행위들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서는 이런 거를 해프닝화하고 그리고 그 해프닝화하는 과정에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막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의 어떠한 연장선에서 벌써 이제 습관처럼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마치 이제 어떤 이게 뭐 예를 들면 대항전처럼 이거는 이런 사안일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목소리를 키워서 이런 행위를 한번 해놔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프닝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박은적 의원이 나와서 누굽니까 김기현 변호사를 이제 뭐 정인으로 불러서 질문한 건데요. 조남욱 회장 이야기하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 그리고 이종호가 결혼을 시켜줬다.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이러면서 이종호와 김건희 문제를 구체적인 검언 15억의 개인거래 그리고 이종호가 결혼을 자기가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걸 부각을 시키니 결국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임성근 구명로비가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간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장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할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임성근 통화 녹취록을 통화 기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번에 말했던 그 김기현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하고 통화한 게 없다. 그 기간에는. 이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이종호가 허풍쟁이였고 이종호 말이 다 잘못된 건데 니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것 같고 또 하나 김기현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그런 취지를 들었다. 그 다음에 중매를 뭐 우리가 해서 됐다더라 이렇게 한 말 전부 다 그냥 들었다는 전언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전부 다 지금 이종호라든가 저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다 김기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김기현 변호사가 그걸 증거를 가지고 나서 딱 뭘 틀어주면서 이렇게 봐봐 말했으니 니네가 해석해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는 나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 이종호가 엄청나게 그 사람과 라인이 좋은 걸로 들렸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증거를 뒷받침해서 뭔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박은정 검사가 지금 이거를 물론 변호사가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끝까지 파장성 있게 나가기는 좀 어렵고 단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박은정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 그건 좀 가능성이 있어질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 19일자 청문회에서는 이종호가 나오는 것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나와야 뭔가 새로운 그렇죠. 것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이제 빠져버려서 오늘 오후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더 웃긴 게 그거예요. 임성근 씨가 휴대폰 비번 알려줄 의사 있지만 기억 못해. 얼마나 웃겨요. 그거 제가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네. 저 혼자 보고 빵 터졌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창피했는데 번호는 알려주겠다. 근데 기억 못한다. 지금 임성근 혼자 지금 바보 되게 생겼는데 지금 이종호라는 인물을 보면은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다, 뭐 주가 조작 선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의도에는요 진짜 그렇게 정치권과 선을 대고 그러니까 사업이면 사업,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로비면 로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엔 정치 컨설턴트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렇게 VF를 거론하면서 로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이라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주변에 허풍처럼 얘기한다라면은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아구가 너무 딱딱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대통령이 투스탑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저렇게 신경 써서 구명을 전화를 여러 번 보내고 외국에 출장 간 국방부 장관이 국내로 전화를 그렇게 여러 번 해서 휴가 처리시키고 임성근에 대해서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려진 그림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해봐야 되는데 이종호는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 아닐까. 안 나오고 있을도 싶겠지만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이종호가 입에 폭탄을 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종호의 레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뭐 취재나 분석이 이제 출중하신데 이종호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허언증 환자 또는 과대망상 또는 과시욕 아니면 사기꾼 이런 레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출중하지는 않고요. 예. 뭐 조금 네. 본인이 출중하지 않다. 예. 네, 예. 출중까지는 아니고 예. 네, 뭐 여러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일단 이종호 씨가 지금까지 뱉어놓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 같이 있었던 송모 씨가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검토를 해봤을 때 이분이 완전히 허풍쟁이고 완전히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떠들었다고 볼 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여의도에 있는 주로 이제 그 동여의도 쪽에 있는 그 빌딩 많은 데 있는 거기 있는 아무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본인이 얘기한 VIP하고 뭔가 직통으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우리가 누구까지가 우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는 이분들이 그래서 이름도 붙였어요. 제 나름대로 팀 도이치가 있는데 네. 팀 도이치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익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을 추가로 영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필요하면은 또 VIP한테 그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같이 사실상의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종호 씨가 처음에는 분명히 이 양일간에 이번에 입법청문회 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할 수 있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멋쟁 해병 카톡방의 멤버 중 하나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김기현 변호사하고 이 통화한 내역 중에 그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 용산의 강력한 어떤 이 VIP와 관련된 분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이종호 씨가 입을 열면 여사님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이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다 하면 뭔가 얘기를 해서 그 꼬투리 잡히면은 여사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뒤집어 얘기하면은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맨 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게 뭐 아주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1번은 아니라도 한 3등 정도는 되는 거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그 녹취록에 나온 게 바로 그 VIP는 김건희였다라고 본인이 나중에 시인을 했는데 결국은 자연스럽게 내 VIP에게 내가 로비해줄게, 내가 얘기해줄게 이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10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관여해가지고 계좌를 관리해주고 15억이라고 한 돈 솔직히 저는 그게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건희 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진짜로 네가 굴려가지고 나한테 이득을 줘라고 해서 사실 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맡길 정도로 엄청나게 둘 간에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였고 그리고 뭐 중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사실 보지만 그런 얘기가 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정도로 평상시에 막 큰소리 치고 다녔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것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집행유예 맞았지만 나는 대통령 부인을 구해준 사람이고 대통령 부인을 지킨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게다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사실은 매우 높은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전부 다 숨어 들어가는 형편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저는 이 사람하고 그 송 씨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그 송 씨, 예, 그 사람하고 이 둘을 파보면 제가 보기엔 나올 게 너무 많다. 저도 노희 변호사하고 의견이 뭐 똑같습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은 아마 최상위급에서 로비스트가 아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참여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부인과 인연을 갖고 있고 자금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이익을 엄청 받고 건호수도 이익을 엄청 받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갔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평론 한 10년, 15년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급의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최상급에서 대통령 부인과 직접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녹취도 당하고 어떨 때는 김기현 변호사한테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정당도 추천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평소에 자기가 사적 이익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왔던 소위 말하는 권력자 집단의 속성과 정치가 움직이고 그리고 작동되는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쪽 사람들을 만나니까 본인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실체인데 가짜 실체처럼 보이니까 진짜 실체라고 보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그 멋쟁 해병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면서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덜컥 잡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최혜병 특검 관련된 이 일련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이종호를 더 취재해야 한다. 끝까지 봐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 성격하고 이종호 씨 성격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둘이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도 본인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제 나는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업가로서 좀 기질이 좀 호방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쪼잔하게 굴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사고방식 유연해서 한 번은 이런 쪽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도 금방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맞는 다른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든지 사람을 잘 요리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나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종호도 마찬가지예요. 이종호가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만 보시면 그 사람이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가도 있고 이런저런 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해 왔던 사람이고 결국은 지금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말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이번 녹취록 그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녹취록에는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했다거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우리에게 공개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은 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핸드폰 한두 개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에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둘이는 성향도 비슷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거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통하는 바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노영희 변호사님이 심리학을 하셔가지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일치하는 점들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아까 제가 팀 도이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이종호 씨가 왜 김기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영입을 하려는 태도로 접근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팀의 정의원은 아니더라도 준의원 정도로 뭔가를 영입을 계속하면서 자기 영향을 늘려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계속 할 수 있고 이게 왜 유지되느냐. 팀 도이치의 구단주가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VIP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전제를 놓고 봐야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까 중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권오수 회장하고 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인연이 이제 뭐 굉장히 20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인 거잖아요. 권오수 회장하고의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이종호 씨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언론의 얘기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닐 거다라는 의심을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매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요 관계가 끝이 아니어야 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어서 이 얘기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 외의 인연이 있어야 사실은 그런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갖게 된다. 대통령 부인은 왜 이렇게 중매에 대한 사람이 많죠? 그때 어떤 스님도 자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공판 과정에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종호 씨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권오수가 소개시켜 준 것도 맞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또 한 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라고 해요. 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모모 회장이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연들이 뭔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땐 팀 도이치의 유력 인사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스픽스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취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파면 팔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엄청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종호에 대해서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나 지금 아까 우리 그 정계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모르고 이익 집단을 계속 이렇게 불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익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고 전 그 이익 집단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반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이게 기득권 세력과 한 몸이 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한동훈이 등장하고 반윤 세력이 등장하면서 분열되는 것이 단순히 뭐 윤석열과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밑에 있는 경제적 이해 요구가 계속 깨져나가기 때문에 반윤 세력이 일어나고 이것은 언제든지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까지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실 또는 정언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5배로 튀었다.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퍼즐 맞추기처럼 해보니까 여기도 이종호가 관련이 있고 누군가 주식을 팔았던 흔적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종호에 대한 수사나 또는 집중적인 취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적 권력을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은 내세우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이렇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삼부토건이 단순히 삼부토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 간의 관련 외교와 관계돼서 전후 복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미래의 유럽과의 어떤 관계를 짚어가야 되는 그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적 욕망이 개입됐다는 건 명백하게 국정농단이죠. 아니 이제 국정농단이 더 늘어나는 거지. 네, 지금 뭐 명백한 명백하게 국정농단이라고 보이는 거지. 국정농단이. 아니 그래서 이게 흥분해서 그래. 이제 정말로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뭐 양파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깊숙하게 개입해서 인사청산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벌였겠구나.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는 누가 했으며 또 저 막대한 이전 비용을 썼을 때 이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거는 또 뭐냐. 해외 순방할 때 이건 또 뭐냐. 뭐 이런 것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 정말로 이거 어디까지 파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혜평 의원님 우리 스픽스 구독자님들한테 제보를 받자고요. 이종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까 우리 스픽스에 제보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하고 해서 더 심층 깊은 뉴스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차를 타고 출동을 하죠. 그럼 출동을 해야지. 네, 오늘 차 가져오셨어요 오늘? 바로 갑시다. 갈까요? 그냥? 자, 이종호를 그렇게 잡으러 제보해 갑시다. 주시면 정말로 발로 뛰는 우리 김인하 평론가와 최희원 평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하는 걸로 정규환 대표님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뭐 1,000명 넘게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퍼리님 그리고 마음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체리님, 자 음악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쯤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방송 볼 수 있고요. 더욱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오늘 청문회 관련된 얘기 할 텐데요. 자 광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준비가 돼 있는 대로 제가 하기로 하고요. 노임부에서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종호와 관련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청문회 그 추후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그 최변과 관련된 마지막 퍼즐은 이종호를 통한 도이치 그리고 삼부토건 이런 문제로 이제 확장되는 게 가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그게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농단 맞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자 권오수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자기는 손해를 봤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뭐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얘기해 보면 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에도 참여하겠다는 이 정권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삼부토건이 이렇게 덕을 받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종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이득은 집행유예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근데 이종호 입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구속이 안 된 건 다행이지만 집행유예 받은 걸로 자기가 모든 걸 끝낼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자기가 원했던 실질적인 이득은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권력을 세게 잡고 있는 이때에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삼부토건하고 도이치모터스가 사실은 그 우리가 항상 의심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주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작전하기가 되게 좋은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설 경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쪽 부분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파보면 이게 정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통령실에 어떤 얘기를 하고 예컨대 이번에 원전 같은 거 뭐 수출하기로 했다고 지금 선전을 심하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뭐 대왕구리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기획해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이득을 확실히 챙기지 않으면은 좀 있으면 정권이 끝날 텐데 그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 제일 땡길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계속해서 파고 그쪽 게이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기자든 아니면은 새로운 정원 또는 최유한 평론가 얘기대로 누군가 그 안에서 반윤이 생겨서 사실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청문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 그 김민하 평론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명백하게 수사 조작이 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증언하는데 집단적으로 권력 집단이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아예 이것을 깡그리 부수면서 남아있는 것은 양측의 논리 공박밖에 없다. 야, 이게 뭐가 진실이야? 오늘 그 육군준장 한 사람 나와서 그 했던 그 김동혁인가?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뭐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주장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박정훈이가 잘못한 거다. 박정훈이 진술하는 대로 나는 썼지. 박정훈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3자가 보면 야, 이건 뭐야? 뭐가 진실이야? 우리는 지금 박정훈 단장이 했던 것은 진실을 전제로 했다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논리 게임으로 주장 게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검찰단장이죠. 국방부에. 예. 국방부 검찰단장이고 그 검찰단에서 한 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제 처음에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긴 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 국방부 이제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본부에서 요거를 마사지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검찰단이나 이런 데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 회의를 국방부에서 이정섭 장관 등이 모여서 하는데 그 회의에 최근 한겨레 보도 등을 보면은 이 용산에 있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사실 왔다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산에서부터 이루어진 컨트롤 타워에서 이루어진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박정훈이라는 수사단장이 잘못한 게 되어야만 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잘못한 게 되려면 이것은 항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명이라는 거에 죄를 묻기 위해서는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람을 항명죄로 수사를 해라. 이 내용을 용산에서 짜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력의 신부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박정훈 단장을 양심껏 최대한 군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최대한 어쨌든 진실되게 수사하려고 한 박정훈 단장을, 그러니까 의롭게 하려고 한 박정훈 단장을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탄압을 해서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사건을 만든 그 실질적인 손에 피 묻힌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김동혁 검찰단장이 피 묻히려고 앞에 나가가지고 손에 실질적으로 피를 묻히게 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청문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피를 묻힌 그 행위가 옳았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1년째 이러고 있는 그 피해자 앞에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논리의 대결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논리조차도 아닙니다. 논리조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군 사망 사고에서도 박정훈 대령이 한 것과 같은 형식,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처리를 했어요. 훈련병 사망 사고에서 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적시해가지고 넘겼단 말입니다. 경찰에. 그 넘긴 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법대로 잘했습니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논란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무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와가지고도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기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당과 권력이.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잘한다고 보겠습니까? 이 정권의 특이한 점이 그거예요. 보통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여기까지 보통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종호 씨 관련 녹취록이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했으면은
벌써 특별수사본부든지 뭐든지 꾸려가지고 수사를 벌써 막 강도 높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렇게 우기고 여기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증인 선서도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 표정을 보세요.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있고 저 표정을 보세요. 슬픈 표정을. 저 표정 지으면서 선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자, 범죄 집단의 이런 떼쓰기나 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제3자가 처음 보면 야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 라고 하는, 왜냐하면 너무 큰 소리 치고 뻔뻔하게 아까 검찰 단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이해가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런 게. 이론이 있어 끝까지 우기기예요. 네, 그냥. 심리학 이론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큰 소리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같이 느껴지던 것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일관적으로 목 터져라 저 하나를 외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오래 계속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한 명, 두 명 동조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리고 그 사람이 탄압받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지만 거대 야당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공격을 파상 공세를 지금 펼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한쪽에 좀 찌그러져 있던 희생양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에겐 정의로운 일인 것이냐 사람들 마음속에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 그 아까 말했던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말이 맞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난 맞서 싸우는 다윗이다. 저 골리앗과 난 싸워가지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본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쪽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이론에서 광고를 하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든 그런 기법을 쓰라고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렇게 골리앗이 자기가 다윗이라고 주장을 하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3인성우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막 우기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 기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기괴한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건넬 때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그러면 전체가 확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걸 아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근데 세 마리의 호랑이가 한 마리의 사람을 두고 호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웃긴 거죠. 웃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난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정말. 제가 이 중에 제일 젊지만 처음 봐요, 이런 정권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직업이 검사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보여줬던 행동이 마치 본인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말 외로운 희생양인 것처럼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컨대 예전에 그 2013년인가 그때 징계받고 청문회 나고 그럴 때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어주세요.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콘처럼 된 게 뭐였어요? 저 사람은 다른 데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만하네 이런 마음이 커졌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람을 그렇게 주용을 해줬었고, 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 사상 초유의 탄핵 받을 대통령이나 그 특검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때 칭찬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의의 화신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펼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게 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는 게 맞겠지, 이 밑바닥에 깔리는 정서가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말을 안 믿어지고 그쪽만 믿는 거죠. 근데 그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 규정, 정의도 아예 다르다.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달랐어요.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착오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데, 잠깐 준비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면 후회 할인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인터넷으로 비교해보세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본질은 무엇인지, 과정은, 상황은 또 어땠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후 청문회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특정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봐야 하느냐, 이런 것 여러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이미 1100분 넘게 이 시간에 사전 예고 없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격려 그리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예. 변호사가 원래 참고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전에 증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 오후의 핵심적인 상황에서는 그분에 대한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김규현에 대해서는 너 책임져야 되니까 너 증인 선서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JTBC에서 인터뷰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얘기들이 사실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김규현 변호사가 네, 증인으로서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실제로 이제 드러내놓고 한번 국민적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 또 오후에 봐야 할 핵심 중에 하나는 경북경찰청의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고 회수를 당할 때 여기서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회의 하나 마나 뻔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냥 그 예상했던 대로 임성근 빠졌잖아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오후 청문회 기간에 오후 청문회 시간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고, 이 상황이 핵심이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바로 용산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김연아 드러날 것 평론가,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오늘 오후에 확인해야 한다, 밝혀내야 한다라는 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사실 뭐 어려운데요. 그게 이종호 씨가 왔어야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핵심적으로 딱 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안 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김이 새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규현 변호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 뒤에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임성근 전 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서도 안 했지만 저 표정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오늘 사실은 선서한 사람들, 이종섭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선서했어요. 근데 왜 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차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핵심적으로 여기서 막 질문 공세를 받아가지고 답해야 될 그런 국면은 지나갔고, 오늘의 주인공은 가운데 앉아있는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임성근 전 사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된 계속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종호 씨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종호 씨가 왔어야 규명 가능한 거긴 한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 지금 게 나오기 직전까지는 뭐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한 기록에는 뭐 이 멋쟁 해병대 관련자들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만, 김규현 변호사의 증언들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기록 말고 무슨 예를 들면은 단체 채팅방에서 한 얘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만남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저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골프 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새로운 사실이 지금 도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동성과 관련돼서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새로운 것들을 해내면 그 다음은 사실은 요걸 가지고 언론에 또 토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뭐 방해 또는 이제 그 의사표출을 한 것이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 대한, 특검에 대한 민심을 훨씬 더 키운다, 이렇게는 보고 계십니까? 저는 특검에 대한 민심은 예. 이미 거의 이제 90%까지 온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요것이 계속 유지되고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강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최영한 평론가도 아니, 비슷하게 보시는 거. 지금 뭐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3부 토검이 이종훈이 막 하는데, 혹시나 특검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들의 정치 생명까지 존리까지 위험하지 않을까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겁먹은 이 부분이 약한 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청문회를 보고 계십니다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사실상 굉장히 이완돼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컨트롤할 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특검이라는 최병과 관련된 이 수사 왜곡,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과 연계됐던 상황 때문에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여러분 보시기 어땠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쇼라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찾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최수건 상병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특집으로 마련한 생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00분 들어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